네, 그 인천에 대해서 그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인천을 무대로 한 작품들도 있고 인천 출신 작가들도 많은데 주로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들이 쓰였던 실제 그런 무대를 가서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역사들, 그 삶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이제 한번 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이렇게 뭐 이 도로는 아니겠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이쪽 여기가 이제 배달이 우광로인데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저 월미도에서 가장 단거리 그쪽 문학동 쪽으로 가는 가장 단거리였던 것 같고요. 이태준 선생님 고향이 인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봤던 것도 그 역 주변 여기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인천에서 내려서 월미도가 이제 노는 동네였으니까 이제 유흥지니까 거기 가면서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아마 그런 소설을 아마 떠올리셨던 것 같고요. 이 거리는 이제 인천의 이제 오래된 이제 헌책방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전쟁 이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늘어놓고 팔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헌책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요. 여기를 인천의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책을 참고서라든가 헌책을 사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인천 출신 작가들이 여기 헌책방 골목에 와서 책을 사 읽고 또 나중에 이제 훌륭한 작가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양동 같은 그런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가 어느 쪽 나갔어요? 곳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인천항인데요. 최인훈 선생의 이제 광장 장편 소설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여기 이제 인천항에서 주인공이 제3국으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가 이제 항구의 의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들어오고 나가고 만나고 이별하는 뭐 대중가요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이별의 뭐 항구 뭐 이런 부산 뭐 이별의 뭐 부산 정거장부터 해서 이제 항구 도시는 항상 이렇게 이별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에도 이 항구를 이렇게 무대로 한 소설들 보면 이별하는 장소 그런 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인훈 선생의 광장에서도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어떤 배경이 되는 데가 인천항이 됐고요. 인천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학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 배경으로 많이 쓰였다는 것에 좀 많이 놀랐고요. 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인천에 대해서 조금 애양심도 더 많이 생기고요.
자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몰랐던 송림동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작가님의 설명도, 소설 설명도 들으니까 시세계가 그렇다는 거를 또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사실 인천이 원래 고향은 아닌데 이렇게 와서 인천에 대해 새롭게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런 책들 꼭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마이크 잘 나오는 거죠? 인천을 무대로 한 저희 한국 문학 소설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같이 탐방을 할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 이제 드릴 분이 이제 상허 이태준 선생 소설가인데 이분이 뭐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많은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태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어요.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이유는 이분이 월북을 하십니다. 해방시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남북 이념 대립 속에서 월북 작가에 대해서는 금기시 됐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이끌 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신 이 이태준 선생님의 작품은 전혀 소개가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87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북으로 월북을 하거나 납북됐거나 이러하신 모든 그런 작가들이 다 이제 해금이 돼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되면서 한국 문학의 어떤 반쪽을 다시 찾아오게 됐죠. 그 중에 이제 이태준 선생님의 이제 작품 중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저는 밤길을 읽고 상당한 충격과 감동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비극을 느꼈습니다. 벌써 컴컴하지 않습니까? 밤길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밤길의 무대가 어디냐면 월미도 여러분들 많이 월미도 가셨을 거예요. 월미도 가시다 보면 그 월미도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 무슨 전통공원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보통 왼쪽으로 가시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공장지대에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대성목재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한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갯골이 흐릅니다. 화면이 좀 불이 그런데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바라보면 이제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갯골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가 밤길의 무대입니다. 밤길의 무대인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소설의 주인공이 가난한 이제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난한 이제 머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이름이 황서방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마시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요정 같은 그러한 아주 좀 그러한 술집 용궁각이라는 그런 거를 짓는데 실제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일본 시대 때 그 건물을 짓는 이제 막리를 하러 간 황서방이 거기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그 건물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요 빨간 돌들이 보이시는데 이 빨간 돌이 거기 주춧돌 이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현장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소설을 읽고 가서 보시면 더 느낌 당시에 주인공의 어떤 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소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황서방이 이제 서울에서 행랑살이를 합니다. 행랑살이라는 건 어머님 아버님 다 잘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남의 집 겹방에서 머슴 이렇게 잡일을 도와주고 월급 그런 건 없이 그냥 새끼밥 얻어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아내랑 같이 딸
그 둘을 가지고 갓 낳은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인천의 월미도까지 아마 그 당시 이제 경인선 기차를 타고 내려왔겠죠. 월미도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네.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때 이제 서울의 주인집에서 주인이 찾아옵니다. 자기 갓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소설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갓난 아들 그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남겨두고 도망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황서방한테 네 애기 네가 돌보라고 이제 맡기고 근데 그 아기가 이제 갓난 아이가 어머니는 떠나고 이게 추운 밤길을 이제 기차를 타고 왔고 돌봄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공사장 같이 일하는 이제 공사장 동료가 야 여기서 네 아들이 죽으면 집이 완공되기도 죽으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냐 우리 일자리도 쫓겨난다. 그러니까 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갖다 묻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이제 그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계시는데 자기 혈육을 그것도 태어난 아기를 살아있는 목숨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기로 가는 그런 생매장하러 가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소설에서는 아주 짧은 단편인데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대가 이제 월미도인데 이 소설이 이제 인천을 쭉 관통을 합니다. 월미도에서 이 황서방이 자기 아이를 안고 이제 아이를 자기가 일하는 근처에 버리기가 싫으니까 이제 멀리 버리러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문학산, 지금 여기가 하객동인데 이쪽 근방에 그 당시에 이제 어딘가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월미도에서 빗길을 뚫고 아기를 안고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이제 그 아마 배달이 좀 이따가 이제 탐방 가시면 배달이 갈 건데 배달이에 이제 우강로라는 길을 이제 지나서 넘어서 그 당시에는 여기 매립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길이라서 이쪽은 아니고 저쪽 내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 문학산 쪽 이 하객동이랑 해서 문학동 인근 어느 그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땅을 파고 애를 버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애를 묻고 돌아오면서 이제 소설은 끝나는데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인천 그 문학 좀 제가 이렇게 탐방을 했었습니다.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그때가 이제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이제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는 뭐 이렇게 쭉 배워왔고요. 이제 이 소설의 제 느낌이 뭐였었냐면 일본의 이제 작가 아쿠타카 유노스케라고 일본 근대 문학의 아주 독보적인 그 분의 소설 라쇼몽이라는 대표작이 있는데 뭐 그 소설은 뭐 대단한 소설이죠. 저는 그 소설 읽으면서 뭐 짧은 단편인데 뭐 거의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으로 아무 뭐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어떤 삶의 어떤 비참함과 비극 그리고 인간의 어떤 씁쓸함 그리고 인간의 어떤 뭐 그 속물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소설과 견주어서 결코 지지지 않는 소설이 저는 밤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 제가 그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제 황서방이 자기 아들을 이제 땅 속에다 생매장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 왜 얼른 죄지지 않어? 황서방도 분명히 꿀깍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아직 목숨이 붙었다. 빗물이 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개운 것이다. 제길 파리 생기만도 못한 게 찔기긴. 이라고 뭘 하는 거요? 목숨만도 못한 애비지 뭐요? 저것 원수를 누가 갚어? 황서방은 그만 길 가운데 철퍽 주저앉아 버린다. 하늘은 그저 먹장이요 빗소리 속의 개구리와 맹꽁이 소리뿐이다. 이런 장면인데요. 이 그 황서방의 어떤 그 절규 속에 그 당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사회에 어떤 살았던 그런 사람들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이 대목 속에 좀 녹아들어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황서방이 묻었던 그 아이를 묻었던 이제 그 공동묘지는 아마 그 도호부청사 문학동 경기장 가면 도호부청사에 있는데 그쪽 아니면 신기천 이쪽 이제 법원 넘어가서 신동 아파트 넘어가면
신기촌 이제 부근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 많이 다녀봤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 그곳인데 예, 그렇게 가끔 또 오늘도 여기 올 때 그 앞을 지났는데 예, 참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년의 기억과 제가 소설로 접했던 어떤 기억이 같이 복합돼서 제가 여기 나고 자란 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정말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고 탐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뭐 기억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사시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더라도 그 지역에서의 어떤 고향의 모습이라든가 삶의 어떤 기억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그 당시 이제 실제 있었던 그 월미도 용궁각이라는 겁니다. 아주 뭐 크죠. 네, 여기서 이제 한국의 지주들, 네, 그리고 일본의 일본 관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 여성들 이제 술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어린 분들이랑 같이 풍악을 울리면서 예, 술을 마셨던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조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해수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해수탕인데 그러니까 바닷물을 데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좋아해서 해수탕.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이 월미도 일대가 워터파크였죠. 이제 복합 리조텔, 예, 술도 마시고 놀고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즐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운영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인천 상륙작전 되면서 뭐 이제 다 파괴되고 예,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이제 월미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탐방 가셔서 멀리서 한번 그걸 이제 보실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문학동인데 예, 뭐 제가 직접 이제 제가 물어물어서 탐방을 했는데 뭐 이 근방이 이제 뭐 이쪽 인천 문학 경기장 있는 쪽에서 나온 길인데요. 아마 이쪽이 그 당시 소설 밤길에 주인공이 걸었던 길이 아닌가, 그리고 공동묘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네, 이 소설도 잘 모르시는 소설일 겁니다. 강경애 선생님, 네, 여성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러니까 여성분이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 참 드문 경우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배우지도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강경애 선생님이 이제 이 인간 문제 뭐 아까 김정환 선생님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의 정말 대표적인 거고 식민지 시대를 이 강경애 선생님 저희가 뭐 일제 시대 때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일제 시대 식민지 시대의 어떤 삶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시대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 제가 제목으로 이제 식민지 조선 심장부 인천 이렇게 했는데 당시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뭐 서울 옆구리에 껴가지고 쓸개처럼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퇴락을 했는데요. 당시 인천이라는 도시는 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서울이 대단했지만 인천은 이제 식민지 조선이 세계로 나가는 들어오고 세계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던 도시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이제 들어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인천으로 모여들어서 일을 찾아서 인천으로 그 당시 다 모여듭니다. 전국의 팔도에 뭐 북한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다 모여드는 도시니까 식민지 조선의 심장부가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항구라든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 바로 이곳에 시골에서 이제 가난한 이제 또 주인공이 이제 소장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없어서 이제 농사짓는, 그 당시 뭐 식민지 시절엔 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소장농의 딸인 선비라는 이제 조선 처녀가 거기 지주 아들인 덕호라는 사람한테 어떤 계속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당하면서 거기서 집을 뛰쳐나오고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설에는 그런 주인공이 있으면,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항상 그 여자 주인을 사랑하는 누가 있겠죠. 네, 남자 주인공이 있죠. 근데 그 남자 주인공도 이제 똑같은 이제 뭐 머슴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남자 주인공 첫째라는 뭐 이제 소장농의 아들이고 머슴인 첫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되고
또 그 지주 집안 중에 이제 신철이라는 사람 이제 지식인인데 좀 양심적인 지식이네요. 뭐 고뇌하고 번뇌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당시 대동방직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 공장이고요. 지금 뭐 인천 이 동네 가시면 이제 인천역 옆에 있는데 옆에 보면 동일방직이라고, 여러분들 그 아놀드 파마 옷 있죠. 동일에 나온 그 유명한 옷 만드는 회사 동일방직인데, 동일방직의 원래 모토가 바로 이 대동방직이었고,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큰 공장이고, 또 동일방직도 우리나라 뭐 섬유업계를 대표하는 이제 사업장이었고요. 그 실제 있었던 이 공장에 이제 그 여주인공인 이제 선비와 그리고 첫째 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식민 일본 제국주의와에 대항해서 이제 뭐 독립투쟁, 해방투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당시 지금 기준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당시 기준으로 하자면, 당시에 이제 그 뭐 일본에 대항한 독립투쟁은 좌익 계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뭐 그 독립투쟁하면 좌익 계열의 투쟁들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좌익 계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했고, 이 소설의 작가 강경애 선생님도 아마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셨던 분 같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주인공들도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서 입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그 공장 작업 조건이 되게 열악했겠죠. 지금도 열악한데, 많이 열악한데, 거기에 이제 그 조건에서 이제 어떤 한 그 인간이 자기를 자각하는 과정들이 이 공장을, 이 대동방직을 무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벌어지고요. 그리고 뭐 소설에서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공장의 풍경들 작업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지금 공장은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다 뭐 해외로 아웃소싱 줘서 이제 공장 터만 있는데, 저게 아마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그 당시 일제 시대에서도 공장 노동자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마 그 많은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이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그 최가마솥이 뭐 군데군데 여러 개 식당에 있고요.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수레바퀴. 예, 이거 저기 공장에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 소방 호수로 가면 수레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 이걸 끌고 막 가가지고 이제 불을 끄는, 수동으로 막 펌프질해서 하는 그거고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먼지 엄청나게 쌓여 있죠. 네. 그리고 저거 부루마라고 그러는데 손수레죠. 이게 그 당시에 쓰던 손수레인데, 이제 지금이야 뭐 지게차로 물건 날려고 그러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조선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저 손으로 저걸 일일이 나눴습니다. 이게 저게 하얀 저게 면사인데, 그 섬유공장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대동방직에서 섬유공장이니까 실을 뽑아내고 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실어 날려야 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주로 일을 했는데, 저 수레가 키가 이 정도 돼요. 커요. 저 수레 손잡이 끝이.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됐나 보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으면 이게 지렛대 역할에서 작으니까 높아서 그 점프를 뛰어가지고 온몸에 힘을 이용해서 이 찍어 눌러서 이제 들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못 먹어서 키도 남성들도 한 1m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자기 키보다 큰 저런 수레를 하루에도 뭐 수천 번씩 저걸 끌고 이제 돌아갔던 것 같고요. 이제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그 선비가 있고, 주인공 친구 갓난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갓난이도 이제 어떤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수배를 받게 돼서 공장의 기숙사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도망가는데, 담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담벼락으로 추정이 되는 이게 나무 건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 일본 시대 때 지어졌던 목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숙사에서 담을 몰래 넘어서, 지금 이제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여기 그 갔을 때 이제 뭐 제가 뭐 기사를 썼던 건데,
여기 제가 보면 이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강경현 선생님이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조선의 신장지대인 인천의 이 축항은 전 조선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 규모가 크고 또 볼만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강경현 선생님이 이제 표현한 이 인천항의 모습은 저희가 이제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그 인천항 내려다 보면 역시 뭐 비슷한 느낌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뭐 부산항이나 뭐 광양항보다 지금 인천항이 작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인천항, 저희 인천이 항구, 인천항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희 인천만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예, 뭐 여기 이제 이 대동방직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양방직이었군요. 소설에선 대동방직이고요.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그 전해져 오다가 공장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동일방직으로 이제 바뀌어서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수출로 상당히 많은 웨어버리를 하고 거기서 일했던 대부분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여성 노동자분들이 이제 나이 어리신 분부터 해서 이제 결혼하신 이제 그 주부들까지 그런 여성분들이 거기서 시를 짜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했던 이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국가 경제도 살렸던 그런 공장이고요. 그게 소설에서 이제 이어지고요. 뭐 한마디 뭐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 뭐 70년대 일하셨던 그 여성 근로자들은 당시 보통 공장에서 일하면 작업복이 바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하셨던 그 저희 여성분들은 다들 짧은 치마를 입고 일하셨대요. 공장 안에서.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실크를 뽑아내고 그런 걸 하는데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실을 뽑아내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 시설이 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치마를 안 입으면 뭐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열기가 강한서 그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 일하셨던 저희 누님들 뭐 이모님들이 짧은 멋쟁이처럼 하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탐방할 때는 이제 여기를 안 가고 이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화진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정화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소설을 안 쓰시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프로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제 그래도 좀 명문 대학이라는 모 대학의 영문학과를 다니시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1980년도 초반에 학교를 그만두고 인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위장 취업자인데 선방공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노동운동을 하신 겁니다. 이제 대학교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쓰셨는데 쇳물처럼이라는 단편입니다. 뭐 장편 뭐 철강지대부터 해서 많은 책을 냈지만 굉장히 그 날카로운 단편인데요. 뭐 이 소설 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뭐 주안역 그 주안공단, 주안5공단, 주안역 뒤편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배경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뭐 현대자동차가 뭐 세계 10대 자동차 안에 들고 뭐 삼성전자가 뭐 세계 뭐 탑 클래스 안에 드는 기업이고 그런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 우리나라 산업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그 저개발 국가에서 약간 이제 신흥 국가로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지기박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수준, 중국의 산업 구조 그 수준 선진국에서부터 뭐 하청을 받아서 물건을 만든다거나 독자적인 우리나라 기술이 없던 그런 열악한 그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급여도 너무 작고 일은 너무 힘들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뭐 일하다가 뭐 다치고 뭐 죽거나 다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그게 이제 통계청의 통계로 보면 1년에 뭐 산업재해로 뭐 다친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다, 뭐 죽은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그 당시 보면 무슨 전쟁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매년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의 삶을 짧은 샘물처럼이라는 소설로 썼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건데요. 주안
5공단 뒤편이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주한 5공단 보면 이제 소설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소설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도서관에, 황란의 도서관에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경동산업이라는 이게 사업장인데 또 이제 그 소설이 쓰여진 그 공단 지역에 있는 건데 그 경동산업이 뭐냐면은 그 주방기구의 뭐 명품이라는 그 뭐 이제 키친아트, 키친아트 그 공장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1989년도에 이 공장이 이제 주방기구 쇠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여기 들어가 봤었는데 이제 그 이렇게 큰 프레스로 쇠판을 찍어서 그 모양을 나이프라든가 포크, 숟가락을 떠오고 또 옆으로 가면 그거를 이제 연마기로 갈고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 라인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이 잘리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여성 어떤 아주머니 노동자분은 이제 머리가 여성분들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게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머리 가죽이 벗겨져서 이제 죽거나 이런 너무 해서 뭐 한 달에 사람 손이 한가마니씩 잘려져 나간다는 그런 악명 높은 사업장이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죠, 이 사람은.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그 피가 묻은 피가 묻은 그 숟가락과 뭐 포크 이런 걸로 저희들은 밥을 먹고 또 외국의 유명 호텔에 그게 납품이 돼서 외국의 비싼 호텔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순적인 건데 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노동자 두 분이 우리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해 달라 뭐 그런 요구를 하시다가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당시에 아마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그걸 인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거 인정 못 해준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 저 법으로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법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거는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그래서 그걸 노동조합을 설립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법 위반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때가 이제 1989년도인데 그때 두 분의 노동자분이 분신을 하셔서 투병을 이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또 몇 분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할복을 하셔가지고 동인천에 길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쪽 부월동에 있는데 동인천 길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때 경찰들이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제 그 끌고 가려고 막 경찰들이 오고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지키고 뭐 밤새서 지키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노동자분들의 어떤 그런 삶을 정화진 작가는 이제 샘물처럼이라는 그 소설에서 쓰셨는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소설이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패배하거나 그러면은 소설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소설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영혼을 치유해주고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설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어떤 정당한 몫을 찾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대목을 뭐 이제 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천 씨라는 이제 아저씨가 있는데 어려운 역경을 듣고 이제 이제 김장 보너스를 달라고 이제 공장에서 주물 공장인데 김장 보너스를 좀 11월달 우리 김장 해야 되는데 좀 월급도 적고 그런데 김장 보너스 줘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랑 회사 이제 관리자들이랑 막 이렇게 그런 갈등을 겪는데요. 결국은 뭐 온갖 어떤 회유와 협박 이런 것들을 뚫고 김장 보너스를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앞에 가면 보통 공장지대 가면 이제 공장 식당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공장에 들어가시면 그 거리는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식당이 별로 없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밭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밭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동료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주인공 천 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그 한밭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희망찬 그렇게 그 내용으로 끝나고요.
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정화진 소설가는 제 그 친분이 있어서 몇 번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제분께서 이제 사고로 이제 저기 목숨을 이제 잃어서 유명을 달리해서 그 이후로 상당한 충격에 빠져서 절필을 하시고, 예,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절필을 하시고 지금은 인천에서 사시다가 저기 강 건너 일산 파주 쪽에 가서 텃밭을 일구면서 지금 뭐 수필도 쓰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기 삶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은 최근 소식은 그렇고요. 예, 뭐 키는 그렇게 굉장히 작으신 분이고, 예, 그 이후 소설 쓴 이후에 뭐 다양한 일들을 뭐 하셨어요. 뭐 머리핀이랑 뭐 머리 헤어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가면 뭐 1,000원, 뭐 2,000원 그런 거 액세서리 장사도 하셨고, 네. 그 서구 거북시장에서 하셨는데 그때 가게 좀 뭐 이렇게 공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러. 그리고 다음 그 강의하실 이세기 시인이라는 분이랑 저랑 같이 가서 같이 공사는 안 도와주고 같이 모여서 이제 소설가 김한수라는 사람 오늘 또 소개해드릴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거기서 거북시장에서 조개구이에 술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다음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네, 조개구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예, 예, 김장 보너스를 당당히 예, 쟁취한다. 아까 그 경동산업 말씀드렸는데 제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뭐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경동산업 그분들 이제 그렇게 돼서 돌아가시고 해서 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역이. 그래가지고 제 학교 친구들은 그 관할 파출소를 예, 테러를 가했어요. 예, 밤에 가가지고 뭐 지금 말로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테러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우리들이 정당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 폭력 투쟁이죠. 뭐 전 지금은 뭐 그런 거 전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이제 제 동료들 선배들 뭐 해가지고 한 20명이 화염병이라고 그러죠. 소주에다가 휘발유 뭐 신나 넣어가지고 불 붙여서 그 애꿎은 예, 그 파출소에다 집어던져서 파출소를 막 불태워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고 그 중에서 그 테러를 하다가 3명인가 4명이 붙잡혀서 예, 구속돼서 깜빵에 가셔서 오랜 시간 계셨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게 9월달에 일어났는데 이거 집회에 참가했다가 밤에 집회 나갔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제 얼굴 맞아가지고 저도 예, 후송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상당히 치열했고 사회 문제가 됐고요. 예, 한 20몇 년 전 일인데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가끔 저기 주안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잘못했으면 제가 저기 장애인 될 뻔했습니다. 네, 안경 쓰고 있었는데 여기 정확하게 맞아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막 피 흘리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최근 작가인데요, 박민규. 네. 이 사람 소설은 뭐 전 많이는 읽지는 않았어요. 이거 3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읽었고 무슨 파반인가요? 뭐 그거 읽었었고 뭐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 그 소설 스타일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아닌데 재밌긴 재밌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3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작품이 이 사람의 데뷔작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중에게 가장 알려진 작품이라서 많이 팔리고 이 소설은 읽을만 하고 또 그 배경이 1980년대 초반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숭이동에 가면 지금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장이 지어진 그 자리에 인천 야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야구를 여기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숭이구장 헐고 없어졌는데 헐리기 직전에 제가 또 재빠르게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록에 남는 사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설이 의미 있는 건 인천을 배경으로 하면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IMF가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낼 때 우리 IMF가 왔는데 여기 계신 저희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해가지고 또 기억이 나시겠지만 상당히 아프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안 아프셨어도 주변에 어떤 분은 IMF 시절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데 IMF 시대에 많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금융계통에서 일하시던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지금 통계 제 기억에 의하면 40%가 해고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산업은행, 뭐 무슨 은행, 뭐 은행들 많잖아요. 그 전까지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뭐 월급도 많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분들 학교도 보내고 노후도 대비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졸지에 IMF 와가지고 이분들이 40%이 거리로 앉았어요. 물론 이분들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치킨집 뭐 이런 거 차려서 또 망했죠. 완전히 거덜났는데, 그래서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때 해고되셔가지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파고다공원 가면 뭐 노인분들보다 그 젊으신 40대 가장들, 아저씨들, 네, 뭐 한겨울에 뭐 쫙 누워 계시더라고요. 뭐 마치 멀리서 보면 다 돌아가신 분들 같이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미동도 안 하시고. 예, 그런 것들 목격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청년들, 청년들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 박민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들이 보통 그 당시 우리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IMF 그런 그 모순된 현실들을 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박민규 작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더 그 앞으로 이 사회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그 고통, 이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쓴 거고, 네. 뭐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뭐 과거에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1982년도에 이제 출범한 프로야구 출범했을 때 꼴찌를 도맡아서 했던 15승 65패인가의 어떤 뭐 전설적인 그 프로야구단이죠. 이 인천을 연고로 했던 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6개 구단이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 팬클럽 이런 거 가입을 했어요. 돈 10,000원을 내면 이제 가방도 하나 주고 야구 점퍼랑 모자 주고 팬클럽 하는데, 대부분 인천의 아이들이 산미 팬클럽을 들어야 되는데 삼성 라이온즈나 제일 많이 드는 게 두산 오비베어스 뭐 이런 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이거 잠바를 입고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다 입는데 산미에 모르고 가입한 애들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얘네는 잠바 입고 가면 꼴찌 팀이죠. 돈은 없죠. 산미가 뭐 하는 회사야? 이 산미라는 회사가 이제 그 방산업체 해가지고 뭐 스테인레스 파이프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야구단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업장인데, 전두환 대통령 각하가 야, 인천에도 프로야구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도 월급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제 인천이 뭐 부도라고 그래서 야구에 재능이 많은 도시, 좋은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우수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려면 구단에서 지원을 막 잘 해줘야 되잖아요. 훈련도 잘 시키고 뭐 연봉도 많이 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꼴찌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주인공들은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그 야구 잠바를 입고 이제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한테 천대를 받고 이제 그런 거예요. 사회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이제 소수자죠. 일종의 소수자의 비극,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썼다라는 어떤 그 재능 참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저것 막 떠들었는데요. 네, 이따가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릴 말씀 다 끝났고요. 이따가 점심 하시고 이제 버스 타고 이동해서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네, 뭐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는 척 해주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